안녕하세요. G무크 자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황희정 교수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자바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기 전에 컴퓨터와 운영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언어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컴퓨터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바라든가 C와 같이 특정 프로그램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컴퓨터의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들이 가져야 되는 기능과 또 프로그램 언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로직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문이라든가 또 반복문, 또 자료 구조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컴퓨터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입니다. 자, 컴퓨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치입니다. 최초의 컴퓨터들은 주로 군사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자, IBM이라는 회사가 있죠. 자, 이 IBM이라는 회사는 컴퓨터의 사용 범위를 비즈니스 영역, 즉 일반 회사의 업무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재미있게도 IBM이라는 이름 자체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이러한 컴퓨터를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인 퍼스널 컴퓨터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자, 이때부터 우리는 컴퓨터가 집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모바일 환경으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는 거죠. 지금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등 가전제품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시계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확대되어서 모든 기계장치에 컴퓨터가 내장되는, 자, 우리가 임베디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임베디드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즉, 모든 기계장치에, 모든 전자장치에 컴퓨터가 내장되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컴퓨터의 구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컴퓨터라고 하는 형태는 지금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노트북 등 모두가 다 일종의 컴퓨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컴퓨터들은 형태는 달라도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라는 것과 소프트웨어라는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드웨어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먼저 인풋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가 있습니다. CPU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연산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데이터들은 메모리라는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메모리라는 공간은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디스크라는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죠.
데이터가 디스크 장치로 저장이 될 때는 파일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키보드, 마우스, 터치 스크린과 같은 입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입력 장치는 뭐 이 외에도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서 쓰는 예를 들면 바코드 리더 이런 것도 입력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파일로부터 읽어오겠다. 그럼 파일도 입력 장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입력을 받기 위한 장치들이 입력 장치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CPU가 관련된 처리를 하는 형태이고요.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는 출력 장치를 통해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니터고요. 인쇄 형태로 나가는 프린터라든지 또 사운드, 소리는 스피커로 나갈 수 있겠죠. 자, 이 이외에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일로도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디바이스 장치로도 데이터가 전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 장치, 그리고 출력하기 위한 출력 장치, 그리고 CPU와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자, 이런 것들이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CPU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뭐 인텔 코어 i5, i7과 같은 제품명들이 CPU에 해당이 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PU라고 표현을 안 하고 CPU 이외의 다른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칩에 구성을 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표현을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램인데요. 이 램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메모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CPU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고 응용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당연히 메모리 용량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원이 꺼질 경우 데이터가 지워지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저장할 데이터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리우는 디스크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 한 화면에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만 실행이 되어 있죠. 하나의 앱만 실행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앱이 동시에 이렇게 실행이 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의 메모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실행한 프로그램이 많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메모리에서 지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앱들 간에 전환을 해서 이 앱을 실행하거나 이 앱을 실행을 할 때 뭐 대부분의 경우 빠른 시간 안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느리게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실행이 되었던 상태가 다시 메모리에서 지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메모리로 실행을 해야 되는 시간을 거치게 되는 거죠. 다음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장치고요.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워드나 파워포인트의 데이터 파일, 예를 들면 워드는 docx, 파워포인트는 pptx와 같은 파일들, 또 음악은 mp3, 동영상은 avi 같은 이제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물리적인 디스크 장치를 연결해서 모터로 구동이 되는 이 암이라는 장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SSD라고 하는 메모리 기반의 하드디스크의 형태가 점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보드인데요. 메인보드는 앞서 얘기했던 컴퓨터의 주요한 구성 요소들을 하나에 담을 수 있는 보드 장치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 위에 우리가 CPU도 장착을 할 수 있고, 또 이 위에 또 GPU라는 것도 장착을 할 수 있고, 또 이 위에 메모리라는 것도 장착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죠. 자,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CPU를 교체한다거나 GPU를 교체한다거나 메모리를 교체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하나로 구성이 된 소형화된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부품 교체가 불가능하고 보드를 통째로 교환해야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다음은 GPU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래픽 카드라고 해서 화면을 처리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GPU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요즘 유명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과 같이 빠른 계산 처리가 필요한 경우 CPU를 보조해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한참 유명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도 GPU가 필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보통 줄여서 우리가 OS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서 설명한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컴퓨터는 기계 장치죠. 자, 우리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를 써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기계 장치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그것이 바로 운영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 네, 그 다음에 뭐 게임기 등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컴퓨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컴퓨터 장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OS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OS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애플은 iOS라는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운영체제만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죠. 주로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앱이라고도 하고요. 응용 프로그램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은 어디에서 실행이 되느냐? 운영 체제에서 실행이 되고 관리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은 컴퓨터의 메모리 당에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장치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이제 프로세스 관리가 있어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인데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은 바로 프로세스라는 것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라는 건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는 거고요. 운영 체제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생성하고 실행하고 또 프로그램들 간에 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이제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또 회수하고 또 부족한 메모리는 가상 메모리로 운영하는 등의 관리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가상 메모리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실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메모리를 현재 전체 메모리가 4기가라고 가정을 하고 현재 시스템에서 4기가를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다면 추가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크를 활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 4기가의 메모리 중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걸 중심으로 일부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1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얘가 이제 3기가바이트가 되겠죠. 하드디스크로 1기가가 옮겨지고요. 그러면 이제 1기가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얘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디스크로 옮겨진 데이터들은 운영체제에 의해 관리되면서 필요에 따라 다시 메모리로 올려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디스크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디스크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면서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고 하죠. 사실 가장 좋은 건 가상 메모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메모리가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메모리가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가상 메모리 없이 물리적인 메모리로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일 시스템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파일 형태이고요. 운영체제에서는 이런 파일들을 저장하고 뭐 폴더를 생성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뭐 파일 시스템에도 FAT, 윈도우에서 쓰는 FAT이라든지 또 NTFS, 또 애플에서 쓰는 애플 파일 시스템, APFS 뭐 이런 것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에 따라서 지원되는 파일 시스템들이 다릅니다. 파일 시스템이 다르면 서로 다른 운영체제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맥킨토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띄어다가 일반 컴퓨터에 붙인다면 컴퓨터가 그 하드웨어 장치 자체는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파일의 시스템에 들어있는 디스크의 내용은 읽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치 드라이버입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컴퓨터에 연결된 각종 하드웨어를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이것도 역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에 새로운 프린터 장치를 하나 연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컴퓨터와 프린터는 보통 USB라는 케이블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프린터를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쓸 수 있도록 뭔가 어떤 명령을 주면은 이 프린터가 출력을 하고 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기 위해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내고 혹은 이 프린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보내야 되고 뭐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제 일련의 그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그것이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에 연결된 하드웨어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많은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의 모든 장치들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해당 장치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네트워킹 기능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진 컴퓨터 간에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기능이고요. 이러한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여러 프로토콜이라는 통신 규격 등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에
지원을 하게 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해서 구현이 되는 것이죠. 네, 보안 기능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이제 운영체제에서 말하는 보안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메모리나 프로세스와 같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주로 중요한 자원에 대한 이제 어떤 보호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파일 시스템과 또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이런 것 등을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중 사용자 시스템, 즉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뭐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컴퓨터들이 다중 사용자 시스템입니다.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다중 사용자를 지원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혼자 사용하는 컴퓨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한다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관리하고 또 각종 권한을 관리해야 되는 등 다양한 보안 요소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다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입출력에 대해서는 앞에서 뭐 입출력 장치 설명하면서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다만 이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각각의 장치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키보드에 어떤 키가 눌렸는지 혹은 터치 스크린에 어떤 좌표가 클릭이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가 처리를 해야 응용 프로그램에서 거기에 따른 동작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만약에 운영체제가 키보드에서 혹은 A라는 키의 이벤트가 있었냐, B라는 키의 이벤트가 있었냐, 혹은 C라는 키의 이벤트가 있었냐, 이것을 계속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그런 것을 일일이 매번 체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이벤트가 발생된 쪽에서 이벤트를 알려주는 인터럽트 개념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직접 동작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을 우리가 폴링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네, 그래서 거꾸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운영체제로 어디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데 이것을 운영체제에서는 이제 인터럽트라는 하드웨어에서 특정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다음은 대표적인 운영체제의 종류인데요.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응용 프로그램 혹은 운영체제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를 동작하기 위해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명령을 내리기 위한 일종의 대화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어라는 표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와 사람의 대화법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장치죠. 자, 이 하드웨어 장치라는 것은 주로 기본적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처리하는 겁니다. 전기적인 신호는 온, 오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즉 0과 1, 디지털 신호로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원천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직접 통제하는 기계어라고 하는 문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기계 언어는 복잡하고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말 그대로 기계가 이해하기 편리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C, 자바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프로그램 언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자신에 맞는 언어를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만 살펴보면 C 언어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예요. 과거에는 필수 프로그램 언어로 인식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드웨어에 밀접한 개발 구조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는 꼭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운영체제를 개발한다. C 언어로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이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나 기업에서 쓰는 업무용 프로그램이나 또 최근에 많이 우리가 개발하는 웹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굳이 C를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MS 윈도우용 프로그램이나 게임 등을 만든다면 C#, C++, 이런 것들은 꼭 배워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기계장치와 연관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면 역시 C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들 프로그램들은 운영체제에 종속된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실행 파일들이 호환이 안 돼요. 자, 반면에 자바는 C 언어와 달리 하드웨어에 종속적이지 않는 바이트 코드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기계장치인 가상머신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언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유닉스, 윈도우, 맥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수정 없이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많은 조사에서 현재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언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로 웹 개발의 백엔드, 즉 서버 측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의 기본 개발 언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및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개발 영역도 무한하고, 다만 최근에 라이센스가 유료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기업에서 쓰는 데는 제약이 좀 생겼습니다. 그거 감안해야 되고요. 파이썬은 데이터 처리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등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 개념과 간단한 문법을 통해서 C 언어를 대체해서 처음 배우는 프로그램 언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는 애플의 맥OS 또 아이폰용 iOS용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최신 언어예요. 원래 기존에는 오브젝티브 C라는 거였는데 스위프트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자바 이외에 코틀린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틀린과 더불어 스위프트는 이제 마던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현대적 프로그램 언어로서 기존 언어들과 문법적 특징이나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새로운 개념과 최신의 프로그램 경향을 잘 반영한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코틀린 잠깐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자바와 함께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두 개의 공식 언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바를 소유한 오라클이 자바를 유료화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과의 저작권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구글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은 자바를 대신할 것을 항상 찾고 있었고요. 현재 코틀린으로 또 많은 개발이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틀린이라는 것은 좀 특이한데요. 이 문법이나 컴파일러 등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이 되는 것은 자바 환경에서 실행이 되거나 혹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에서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들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컴퓨터와 운영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